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그동안 설명을 드렸었던 반등 이후에 상단이 제한된 모습 속에서 박스권이나 혹은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흐름을 잡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하락이 나오면서 그동안 잡아드렸던 2580포인트 그리고 2540포인트의 밴딩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진입을 된 성격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설마 올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정말 설마 2490포인트까지 갈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런 포인트를 잡은 배경은 경제 리스크 이런 부분 쪽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에서 고용 얘기, 아니면은 경기 침체, 혹은 엔캐리 트레이드, 뭐 요런 거 가지고 2580에서 2540포인트 내려올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말 많이 빠지면 2490포인트까지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제만 하더라도 폭락이 나온 다음에 이거 반등 나오더라도 질질질질, 폭락보다는 질질질질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경제 리스크로만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는 문제가 그제부터 확실히 불거지고 있는데, 금투세 문제죠. 민주당에서 금투세 개정안을 내면서 구체적인 거죠. 뭐 건강보험료는 빼고 IS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권장하는, 그리고 5년에서 뭐 10년까지 2월 공제하는 등등 이런 주요 6가지 항목을 내거면서 이 의미를 시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로 뭐 유예나 이런 걸 고려한 게 아니라 그냥 완화해서 강행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시장에서 이제 우려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의 하락이 어떤 하락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과연 지금의 하락이 이 경제 리스크인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 고용이나 아니면은 고용이나 경기 침체 뭐 이런 우려감 때문인지, 혹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금투세, 즉 시스템, 정치 리스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아시아권의 시장들과 비교를 하면 아주 명확할 것입니다. 오늘 대만 증시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요, 대만 증시는 1% 반등을 시도했어요. 저도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투스의 강도가 너무 셌어요. 특히 어제 저녁부터는 금투스에 대한 리스크, 24일에 우리가 토론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금투스에 대한 뷰가 진짜로 시행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선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반등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약세 보였다. 그리고 니케이랑도 직접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엔화 강세 부담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을 하고 나서 밀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갭상승이고 뭐가 없습니다. 보합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밀어붙였다. 이게 어쨌든 우리 시장을 엑시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수급 요인으로도 보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굉장히 변수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식 다 팔아치우겠다, 강남 부자들 대혼란.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를 앞두고 강남의 부자들조차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제 팔아야 되나 봐, 이런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개미들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엎친데 덮친데 맺혔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까지 한국 증시를 이대로 가면 투자 않는 게 적절, 이런 뉴스까지 나오니까 야 이거 진짜 K증시 안 되나 봐.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도 국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네. 그러니까 뭐 엑시트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6월 3일에 나온 뉴스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뉴스인데 지금 보면 연기금이 우리 증시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이제 우리 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받침목이 없구나. 거기다가 금투세까지 겹치니까 이건 답이 없네 라고 하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하락이 나올 때 뭔가 하나 빠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이 정도 빠졌으면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양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부양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금요일날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글로벌 증시가 안 좋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우리 증시가 약세 보인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냥 내려 꽂아버리잖아요. 외국인을 무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냥 내려 쳐버리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 현재 제가 자주 보여드린 지표 중에서 외국인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요 라고 얘기 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외국인의 우리 시장 보유 수량입니다. 원래 외국인이 시장에 조정은 있었더라도 많이 팔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이 지수의 하단 때보다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구간보다 지금의 구간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거칠고 외국인이 반등을 할 때 우리 시장에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을 자꾸 엑시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고, 하나 뭐 따져 본다고 하면은 주도주의 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눌리는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같이 했는데 먼저 또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이 하단권에 있고, 그나마도 오늘 코스피가 1%대 하락으로 잘 막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전요. 오늘 1.2%밖에 안 빠지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뭘 보여드렸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노랑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 적어도 노랑 시그널이 나오면은 최소한 반등 시도라도 한다. 뭐 월요일날 반등 시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노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저항 라인을 구축하는 반발 매수세가 오늘 삼성전자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양 매도를 이어가고 있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로 우리 종합지수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오늘 쭉 해봐 드릴게요. 우리 시장이 안 빠진 거는 오히려 엑시트를 위한 시세 유지였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 자체를 굉장히 무섭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오늘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수국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만 드려가지고 겁먹고 이렇는데 일단은 너무 비관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자. 뭐 주말에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금투세가 유예가 되던지 정부에서 정책 부양이 되던지,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 그런 거 안 먹혀요. 무조건 국민연금에 강제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압박해서 우리 시장을 떠받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전에 정부들은 2015년도 그렇고요. 정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국민연금이 나서줬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런 것도 함께 나섰는데 지금 이미 공매도 금지 상태니까 이런 것들은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카드로 작용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투매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2022년 6월 달에 투매가 나오고 그 이후엔 투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매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냥 시장이 많이 빠져서 투매? 개인이 팔아서 투매? 그런 게 투매가 아니에요. 진짜 투매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또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말 지금 무서운 거는 9월 24일에 금투세 정책 공개 토론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면 9월 24일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 와중에 내마녀의 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 있어서 변동성을 안 그래도 키우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로 밀어놨다. 상승할 수 없는 포인트를 시장에 제공한 거죠. 그냥 상승은 아예 막아놓은 거예요. 잘 가면 횡보, 못 가면 하락. 진짜 안 좋은 일정이 잡힌 거고, 그리고 연휴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FOMC가 끝난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 실려서 시장이 좋으면은 재료 소멸 되겠지만 지금 시장이 이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함으로써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양 효과가 목요일 금요일에 잠깐 나오고 또 그 다음 주 목요일에 뭐 있죠? 바로 금투세 정책 공개 토론회 있습니다. 그러면 월, 화, 수에는 우리 시장에서 금투세 우려감 때문에 또 벌벌 떠는, 잠깐 반등해도 다시 또 뱉어내는 그런 거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미치고 팔딱질 노릇입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안 그래도 우리가 낙폭이 큰데 아예 그냥 9월 24일까지 못 가게 막아놔 버렸어요. 길을요. 그래서 이거 주말 내에 혹시 개선을 해줄지 진짜 기대감 좀 가지고 싶거든요. 정치인들이 일은 해야죠, 그래도. 그래서 그런 것 좀 얘기해보고 싶고, 굳이 9월 24일을 잡은 이유는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을 일정이 있는 기간 속에, 그러니까 토론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다 라고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금투세를 시행할 거면은 그래도 우리가 토론 정도는 하자라고 의견을 낸 게 이소영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토론하자는 의견을 낸 이소영 의원은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유예랑 그리고 강행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유예가 될 수 있을런지. 왜냐면 이거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많이 얘기하는데 사모펀드 얘기도 있고 뭐 대표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이제 정치 쪽으로 더 다루는 거니까 또 사모펀드는 어차피 계좌 못 갈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답답하긴 하다. 진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을 보면은 아침 브리핑에도 상당히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9월 4일입니다. 오늘이 9월 6일이거든요. 불과 이틀 전까지도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은 엎치고 덮치고 매치기까지. 그런데 여기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마지막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 저는 지금도 금투세든 뭐든 하락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강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싶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 지금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뭐죠? 금투세.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리스크, 뭐 고용이든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것들로 따졌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상승세를 우리가 극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변수로 뽑는 게 금투세였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금투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계속해서 금투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브리핑 남겨드릴 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또 주말 이벤트가 있었다. 여기서 이제 워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 보내고 뭐 결국에는 시장이 폭락하고 유예냐 선제적 유예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큰 폭락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뭐 강행 준비하고 뭐 해도 유예를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계속 빠진다는 우려감이 생기고 이 원망을 민주당 입장에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예는 가는 건데 결국에는 앞쪽에 폭락하고 유예로 가는 방향을 자꾸 방향이 잡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없이 변수는 그냥 금투세 하나다. 변수가 있는 것은 9월 1일 내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 회담 있다. 뭐 이런 거 기대감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금투세는 유예가 될 것이라 단정 짓고 괜찮을 거야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죠.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9월에 접어들면, 지금 9월 접어들었죠. 언제든 불확실성을 명분 삼아 강조드렸습니다. 시장을 처박을 수 있다. 우리 정치의 특기가 나온 거다. 결국엔 뭐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또 할 것 같다. 이미 지금 증시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된 걸 수도 있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잠시 뒤에 코스닥 보면서도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2019년의 상황과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쭉 밀렸어요. 이게 현물 코스피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일관성 있게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를 하는 와중에 선물로 툭 하고 올려 제낍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선물을 올리면 툭 튀는 효과가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매도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종합지수가 안 빠지는 현상을 포착하게 되죠. 그러면 외국인이 바보도 아니고 종합지수는 선물로 부양해놓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에게 현물의 매수를 강조시키는 겁니다. 종합지수가 안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는 야 이거 반등 나오네 진짜 올라갈라나 보다 하고 매수에 가담하거든요. 그런 물량이 한번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외국인은 그 물량을 열심히 개인들한테 지수 유지시키면서 보내주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물을 툭 하고 던져요. 이제 선물조차도 매도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 베타제 분들께 무슨 얘기 들었냐면 저거 금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랑 어차피 외국인이랑 한통속이에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 외국인이 툭 던질 때 금융투자가 더 많이 받아줍니다. 금융투자가 기관을 대표해서 외국인의 선물 물량을 열심히 받아줘요. 물론 시장 방어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모종의 외국인과의 거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파생시장에서 우리 시장 컨트롤하면서 보이는 모습이고 점점 우리 시장은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이 전혀 잡아주는 모습이 없었고 기어의 장 막판에 반대매매 회피 물량 신용 반대매매 회피 물량이 어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회피 물량이 출회를 했네요. 그럼 반대매매는 오늘 아침에도 조금 터지긴 했는데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반대매매가 출회가 될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풋 포지션은 줄이지도 않았어요. 콜은 매도세로 이렇게 위에 상단에 막아놓은 모습이 보이죠. 특히나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한쪽으로 방향 잡으면 조금 더 잔인하게 시장이 잔인할 때는 더 잔인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이외로 더 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상당히 우려감이 있고 지난 수요일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기관과 외국인은 일괄적으로 매도세를 보였어요. 현물에서 계속 매도세 보이고 선물에서는 그냥 관여를 안 했습니다. 시장에 그냥 탁 하고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마이너스 3% 하락.
그리고 어제도 외국인은 일관되게 매도 일세.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 시도라도 했죠. 그 반등 시도가 어떤 거였다? 오늘 나왔던 선물로 반등 만든 것 같이 어제도 선물로만 땡겼습니다. 현물은 일관되게 매도를 했죠. 근데 오늘은 노골적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금도 엑시트를 하는 중이다.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안 보입니다. 명확하게 돌리려고 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번엔 기어이 투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나오나 봐야 되고, 그리고 금투세 유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 포인트가 다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고, 일단 투매가 먼저 나와주면은 가장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예가 나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정책이 나온다? 이것만으로 부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부가 지금 우리 시장을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정책을 펼치면서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시장 빠지든 뭐하든 강행을 한다? 그건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볼 때 민주당에서는 이제 유예에 대한 카드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아마도 투매가 먼저 나와야지만 정부에서도 뭐 이런 정책적인 요소, 투매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투심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유예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투매라고 하면 뭐냐,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건 투매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투매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 외국인은 매수로 이렇게 잡힙니다. 외국인은 매수로 잡히는데, 이런 경우에 통상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 종합지수가 끌려 올라가요. 왜냐면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투매라고 얘기한 건 이런 게 아니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종합지수는 눌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 개인 투자자가요, 매도를 해야 돼요. 종합지수가 빠지는데 개인이 주도해서 매도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투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패닉 셀링이 나온다고 하죠. 뭐 상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현상이 나왔던 게 22년도 6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시장이 드디어 하락장이 끝나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22년도 6월을 본다고 하면은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6월 23, 6월 24, 이때 투매가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걸 보고서 다 빠진 것 같아요. 심지어 노랑 시그널도 7월달에 나왔고, 요때가 6월 23, 24일이거든요. 그리고 반등 나왔다 노랑 시그널 나오는 거 보고서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기억 속에 바이오를 매수했거든요. 올라갈 땐 괜찮았는데 이거 빠질 때 제가 진짜 아팠습니다. 투매가 나왔음에도 한 번을 더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찍어 누르기라고 어떻게 되죠? 시장은 바닥을 잡죠. 바닥을 잡고 강한 랠리, 바닥을 잡고 강한 랠리 만듭니다. 물론 이 찐바닥을 한 번에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투매가 나올 때까지는 이 하락장에서 성장주라던가 실적주라던가 이런 걸 오로지 기피하고 테마주 위주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빠질 때도 실적 괜찮았거든요, 수익 같은 거. 근데 이제 제가 깨진 거는 요거 한 방은 제대로 맞았다. 요거 상당히 아팠어가지고 지금도 좀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걸 온전히 22년부터 싹 다 맞았다라고 하면 죽음이었겠죠. 이거 다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시그널을 기다릴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직 투매가 나왔다는 시그널은 없거든요. 여기서는 투매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서킷풀에 걸렸을 때도 투매 안 나왔고요. 이때는 그냥 투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벙벙하게 하락을 맞은 겁니다. 그냥 이러다 그냥 프로그램 매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한 관망세, 엄청 공포에 질리거나 이런 거 없이 약간 어안이 벙벙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진짜 투매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투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투매를 끌어내는 것을 보고, 수급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금액적으로나 흐름적으로나 다른 기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노하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노랑 시그널이 나와서 반등 정도는 시도할 수 있겠으나, 최악에는 코스닥은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눌림까지도 혹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코스닥은 괜찮을 걸로 보고 있었고 코스피가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카드 다다음 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양 기대감, 이런 걸로 수급이 잘 들어와 줄 거로 생각했는데, 완전 새로운 금투세, 이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9월 말부터, 이때부터 저는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지금 9월 초에 법안 발의가 되면서 이 악재가 빠르게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저도 시장을 보는 뷰를 시장에 맞춰서 바꿔야겠죠. 오히려 반대로 코스피는 기관이나 외국인, 큰 손들,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력을 보일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금투세, 세금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을 저격하는 거니까요. 이런 쪽에서 투매를 한번 끌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하방으로 열리는 게 코스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언제랑 비교를 할 수 있냐면 2019년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증시가 2018년부터 19년까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달이었습니다. 2월 3일이었어요. 이날 새벽에 제가 시간도 기억해요. 이거 라이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관련된 브리핑을 했는데 이거는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5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더니 스틸, 철강 관세, 차이나, 중국에다가 철강 관세 전쟁을 펼치겠다. 이제 무역 전쟁, 오로지 아메리카 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증시가 폭락을 하죠. 이때 굉장히 세게 잘 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바이오 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반년은 버텼는데 어떻게 되죠? 쭉 밀리고 반등했다가도 쭉 밀립니다. 이거 빠진 낙폭이 약 34%, 5% 정도 돼요. 33% 정도 되네요. 33%의 낙폭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합니다. 바닥 잡고 반등 시도해요. 그래서 이제 추세 돌리나 보다 라고 했는데 19년에 어떻게 되죠? 또 빠집니다. 제가 지금 시장을 보는 시선이 혹시, 이게 확정은 아닌데 혹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은 거죠. 지금 전저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폭락입니다. 이것도 폭락 만들고 반등했다가 지금 이쯤에 있는 게 아닌가. 재수가 없으면은 이 라인을 이탈하는 미친 폭락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좀 무섭습니다. 저도. 왜냐면 아까 얘기 들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미 33% 빠진 거예요. 반등 많이 하지도 못했거든요. 반등도 못하고 여기서 23%를 또 빼요. 진짜 미친 하락이거든요, 이건요. 그러니까는 반등은 하락을 이만큼 하고 반등은 요만큼 하고 또 하락 또 맞는 겁니다. 이런 거 나올까봐. 근데 미국 시장은 어땠나 한번 볼까요? 2018년, 19년입니다. 2018년에 우리는 여기서 주르륵 빠지는데 미국은 올라가죠. 그리고 2018년 말부터 쭉 하고 같이 빠집니다. 우리 시장도 당연히 충격 같이 받았죠. 그런데 2019년이 되더니 우리 시장은 반등하다가 누워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워요. 근데 미국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19년까지 가는 길에 조정은 조금 있었으나 그래도 상승세를 만들면서 끝났죠. 근데 우리 시장은 어떻죠? 일관적으로 하락세를 만들다가 마지막에 요만큼 오르고 끝납니다.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르죠. 그때랑 비교한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과의 괴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 아마도 2018, 19년과 지금의 장세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상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 봤을 때 이거 진짜 상당히 불안하다. 저도 원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추세 수렴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색하게끔 하락을 만들어 버리니까 설마 상상하는 거는 내피셜이지만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A, B, C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이건 이제 파동적인 분석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정말 엄청난 시세를 대한민국에서 보여주고 있다. 진짜 KGC랑 키높이 따지면은 뭐 이제는 설명도 하기 싫거든요. 코스닥이랑 거의 30% 괴리가 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거고,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것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일단은 이렇게 저점 형성하고 쭉 깨는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코스닥도 저점에 근접해서 마무리가 됐죠. 그나마도 제약바이오가 빠진 다음에 나름의 반등 시도를 했더랍니다. 지금까지 코스피를 누르려면은 삼성전자가 버티는 와중에서는요, 빠지는 종목들은 살짝 뻔해요. 전기차 업종이거든요. 오늘 삼성전자인스가 어제 미리 빠지면서 이제는 다음 섹터 뭐가 빠질까라고 봤더니 전기차 업종이 최근에 강해서 이쪽을 눌러버리겠다. 그러면서 전기차 업종이 오늘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이 정도 낙폭이면 코스닥이 무사할까요?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차가 빠지면서 반발 매수적으로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다. 이런 거 보면서 역시 시장의 중심은 아직 바이오에 있구나 라고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 딴에도 나름대로 5%
때 빠진 종목도 꽤나 많거든요. 뭐 플랫폼 바이오들이 조금 오늘 버틴 정도인데 아마 시장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2차전지가 조금 빠진 날 있고 바이오가 주도로 또 빠져버리면 이것도 머리 아프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는 내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오늘 파란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시세가 뭐 반등 하나 없이 눌림을 받았다. 오늘은 끝까지 반등 시도조차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주말에 일단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뭐 금투세 유예에 대한 어떤 시그널, 혹은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기대감, 뭐 국민연금이 강제성 있게 조금 받아준다거나 이런 모습들, 뭐 펀드를 조성한다거나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이런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건 답이 없습니다. 혹은 진짜로 월요일에 그냥 투매가 나와서 끝나던가. 근데 제가 보기에 투매도 하루 나온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추세를 하루 이틀 3일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제가 다시 콘텐츠를 통해서 안내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또 고용이 또 눈에 띌 것 같은데, 지금 미 선물을 보면은 상당히 또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 선물을 보더라도 미국 시장이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얘네도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은 이미 엄청난 고가, 그리고 노란 시그널, 보라 시그널을 시사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눌릴 만큼 강하게 눌렸으니까 반등했을 때 어떻죠? 보라 시그널, 파란 시그널에 대한 경계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도 반등을 실패했어요. 이거는 매우 우려감이 있는 시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다만 고용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관계없이 미국에서도 방향을 어느 정도 미리 정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장 흐름을 보면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일본의 엔화 시세랑 똑같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흘러버리면은 시장은 그냥 주르르르르륵 빠져버리더라. 그리고 이거 반등 나오고 이럴 때도 군데군데 보면은 그냥 엔화가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고 이랬거든요.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제 장초에 나스닥이 반등할 때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엔화와 우리 증시와의 관계가 매우 정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지속한다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9월 25일입니다. 일본에서도 BOJ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있어요. 아마 금리 인상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2021년도, 2022년도 글로벌 증시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실제로 23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추진을 했죠. 이 와중에 일본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놓고 지금 공기가 호황을 누리고 니케이가 날아가 있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경제가 살아났다, 엔저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미국은 또 금리를 낮추니까 NK 트레이드가 발생한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 투자가 되던 자금이 이제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이제 아시아 증시에도 충격을 주고 엔화가 하나의 시그널을 주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원화도 함께 강세 보이거든요. 이러면서 원화가 강세 보이면 우리 시장에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신흥국으로 돈 유입이 잘 돼요. 그럼에도 외국인은 그냥 그걸 감안하고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의 증시가. 이 원화가 엄청 약세일 때도 들어왔던 외국인이 원화가 강세로 되고 있음에도 이탈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엔화와 연동이 되면서 우리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원화가 강세로 갈수록 외국인의 유입은 유리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눌리고 있어서 상당히 그냥 안타깝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금투세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종목 얘기는 뭐 딱히 드릴 게 없어가지고 오늘 그냥 2차전지랑 뭐 가질 것 없이 다 빠졌고, 오늘 하루만큼은 바이오가 나름 강세 보였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이것도 그냥 빠질 만큼은 다 빠졌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오히려 바이오도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왜? 지금 채권 수익률이 정상화되면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요. 이러면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으로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경기를 부양하는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해도 위험자산이 증시보다 안전자산이 채권에 돈이 물릴 수 있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경기 침체는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소화를 하면 되는 과정이라서 크게 뭐 우리 증시를 계속 압박하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역시나 문제는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죠. 이 금투세 문제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돼야 될 것이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폭락이 나온다, 너무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적절히 현금을 조금 쥐고 있으면서 현금성인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이면서 이런 시장의 흐름과 별개로 개별성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현금 일부, 저희 같은 경우는 15%를 기준으로 뭐 조금 더 가지고 계신 분, 조금 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을 중심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 마침 오늘 잘 움직여줘서 찰시 진업까지 해가지고 참 재수가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서도 계속 현금만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러다 현금 다 썼는데 다시 또 시장과 관계없이 우리 종목들이 잘 움직여주는 바람에 현금도 잘 아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될수록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리스크 관리는 10번 중에 2번만 성공해도 본전 다 뽑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과하게 막 현금 100%, 막 70%, 80% 이 정도까지 만들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저는 일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